성경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참 좋은 시간 아닙니까?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기독교의 3대 보배인데,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네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 우리 신앙 고백에 네 기둥. 집은 네 기둥이 받쳐주지요. 우리 신앙에 네 기둥이 신앙을 받쳐주는 겁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 창조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 교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나라가 살아. 왜냐? 한국은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무자원 국가 그래요. 그 많은 석유도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지하 자원이 없고, 한국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나라가 일어서려면은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돼.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이해가지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와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되는 순서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 근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신앙은 사람 중심으로 나오는 창조 이야기예요. 근데 교인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창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 깨닫고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자본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창조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창조하시는 영, 성령 받아야 돼. 이해갑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예수 잘 믿어야 나라가 삽니다. 예.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자,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네 가지 신앙이 있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무슨 간증, 무슨 은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no problem. 그렇죠?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지요. 자, 네 번째, 부활신앙. 이 네 가지가 신앙 고백의 네 기둥이요. 자, 복습합시다. 첫째 무슨 신앙? 창조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요 네 가지 신앙의 아멘. 그러면 깨달은 성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예.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 신앙 고백에 탄탄히 서야 돼요. 자, 미국 예일대학 알지요? 예일대학에 알렉스 그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정치경제학 교수예요. 알렉스 그린,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게 많이 알려졌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시작된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예요. 120나라들 중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코리아. 우리는 미국의 원조로 살았잖아요. 자유당 시절에 미국의 480 잉여 농산물 프로젝트가 있어서 미국에 남는 식량을 후진국 한국에 지원해 줬어. 그 480 식량 원조라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부에서 그걸 팔았어요. 국민들한테. 팔아가지고 공무원 월급 줬어. 그래서 국가 예산의 80%가 미국 잉여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국가 재정을 꾸렸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돼서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는데 가난하기로 세계 꼴찌에서 2등. 제일 꼴찌는 아프리카 가나. 가나가 꼴찌고 그 다음에 한국이 2등이랬어. 가난하기로. 그러고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우리 국민소득이 78달러. 그때 북한은 240달러. 1961년 5.16 군사혁명 날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어. 3배. 북한이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우리는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한테 원조했어요. 서울에 가면은 장충체육관이라고 아세요?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한국 원조 기금으로 지은 체육관이에요. 그 필리핀이 원조해주는 체육관을 지어줬어. 지금 어떻게 됐냐?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노동자로 와요. 필리핀에 대학 졸업한 여자가 한국에 파출부로 와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됐냐? 1961년에는 북한이 3배 더 잘 살았는데 그대로 갔으면 베트남처럼 공산화 통일됐겠지. 그렇지요? 3배나 더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 된 뒤에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야겠다. 북한보다 3분의 1 못 사니 이건 공산화되는 게 뻔한 거 아니냐?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
경제를 일으키려면은 개척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케너디를 찾아갔어. 미국에. 케너디 찾아가서. 그런데 찾아갈 때 너무 과로해가지고 두 쪽 눈이 다 빨갛게 힘줄이 섰어요. 과로하면 눈에 핏발 서잖아요. 그걸 감추려고 검은 안경을 쓰고 갔어. 눈에 핏발 감추려고. 그런데 케너디가 그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쫓겨난 나라 대통령이 감히 새카만 안경 찍고 왔어. 기분 나쁜 거예요. 케너디는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하버드 나오고 부자 집 아들인 게. 박정희 장군이 까만 안경 쓰고 프레지던트, 응? 케너디, 우리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데 경제개발 원조를 좀 해주시오. 이랬단 말이야, 박정희가. 그러니까 케너디가 당신 같은 딕테이터, 독재자가 딕테이터야. 당신 같은 딕테이터가 있는 나라에 1달러도 지원할 수 없어. 이랬단 말이야. 그럼 박정희도 깡다고 있잖아요. 내가 딕테이터라 치고 내보다 10배 더 딕테이터인 김일성이 북한에 있으니 김일성 때문에라도 우리를 좀 지원해 주시오. 케너디가 거절했어. 그렇다고 박정희가 뭐 겸손하게 앙하지, 이 사람도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허리 안 굽히지, 또 뭐 작으니까 굽힐 허리도 없지 사실은. 그랬는데 빳빳하게 그냥, 응? 회담이 아주 나쁘게 끝나니까 박정희가 나오는데 케너디가 듣게 말했어. Kill him. 자기 부하들한테 Kill him. 없애버려. 후진국 독재자 군사 쿠데타한 친구 없애버리라고. 박정희가 들었어. 숙소에 와가지고 2시간 울었어. 야, 내가 가난한 나라 살리려고 자존심을 굽히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나한테 kill him? 없애버리라고? 너무 화나고 답답하고 서러워서 울은 거예요. 울면서 결심을 했어. 내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다. 그래 한국에 왔어요. 와도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통령 취임하고 나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문맹률이 90%야. 90%가 한글 글자를 못 읽어. 그러고 소작인이 80%야. 야, 이런 나라 가지고는 민주주의 안 되겠다. 그래서 전 국민을 한글을 깨우쳐야 되겠다. 나도 시골에서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수악한 산골짜기요. 내가 태어난 데가 산골짜기에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나는 6살에 들어갔어. 일찍 들어갔는데 28살 먹은 내 아버지도 한반이요. 한 클래스. 28살 먹은 아버지하고 6살짜리가 같이 바둑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공부했어. 근데 교과서를 찍을 책을 찍을 종이가 없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갔어. 미국을 가가지고 부자들 찾아다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록펠러 뭐 이런 부자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는데 문맹률이 글자 모르는 사람이 90%요. 이래가 민주주의 할 수 있어. 교과서 찍으려니 종이가 없어. 종이 좀 도네이션, 그렇지? 도네이션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어. 그걸로 책을 찍었어. 그걸로 우리가 공부했어. 철수야, 뭐, 바둑아.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MIT 공과대학을 갔어. MIT 알지요?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그거 가보고 공과대학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필이 왔어. 맞아.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과학 기술을 발전해야 돼. 우리 코리아에 이런 과학 기술을 잘 길러야겠다. MIT에서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어. 그래야 기후해가지고서는 똑똑한 청년 10명 미국에 보내고 10명 독일에 보냈어. 너가 가서 첨단 과학 기술 배워가지고 조국에서 과학 교육을 일으키자. 그래서 미국에 처음 10명 뽑는 사람 중에 정근모란 학생이 뽑혔어. 나중에 장로가 됐죠. 정근모 박사 들은 적 있습니까? 아주 신앙이 좋아요. 이 사람이 가서 원자력을 공부했어. 프린스톤에 가가지고 원자력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계 원자력 기술이 대한민국 1등입니다. 미국보다가 한국 원자력 기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아주 참 그때 이승만 때부터 그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도 10명 보냈어. 독일에 유학생으로 간 미스터 킴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했냐면 공과대학을 들어갔어. 가지고 우리 조국에도 제철소가 있어야 나라가 되지. 제철소, 쇠 만드는. 그래서 제철을 연구했어. 그 학위 받은 뒤에 제철소에 취직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철소 지하실 방을 하나 얻어가 한국에 어떻게 제철소를 만들까? 그걸 연구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조그마한 책을 만들었어. 기회가 오도록 기도했어. 이 제철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그런데 박정희가 미국 갔다 와서 돈이 없으니까 독일에 유학가 있는 이승만 장학생들한테 연락을 했어. 너가 독일에서 돈 좀 빌리도록 로비해봐라. 그랬더니 독일에 유학 간 사람 한 명이 경제학과를 했는데 그 클래스메이트가 독일 경제장관이 됐어. 경제기획원 장관이 됐어. 클래스메이트니까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원조를 받기 원하는데 독일에서 원조 좀 해주시오. 다 같이 분단국가 아니요.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독일은 동서로 갈라졌으니까 서로 같은 입장 아니요. 원조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너가 나라 실업자 많지? 네, 실업자 많지요. 그러면은 간호사, 광부 보내주면 그 사람들 노임을 담보로 돈 빌려줄게. 그래서 1963년에 간호사 1000명, 광부 5000명 독일에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부로 간 거야. 응? 그런데 그 다음에 1964년 5.16 혁명은 61년에 났어. 64년에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어. 돈 꾸려고. 독일에 갔는데 독일 정부 사람 만나기 전에 광부 간호사를 먼저 만난 거예요. 이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독일 시체 닦아주는 거였어. 시체 닦아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이 일부터 했어. 남자들은 광부로 가가지고 지하 1000m 밑에서 석탄 캐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지내는데
그 다음에 1974년에 12월에 대통령이 오니까 이런 넓은 강당에 간호사, 광부 다 모여가지고 박 대통령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같이 외국에 나와서 노동 안 해도 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이 나라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광부, 간호사가 다 울음받아요.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다 서서 부르지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느라고 못 불러. 우느라고. 간호사도 울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우느라고 애국가를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 모임이 끝난 뒤에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치마를 붙들고 여사님 우리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시체 더 못 닦겠어요. 어머니 우리 더 못 있겠어요. 데려가 주세요. 우리 어머니 비행기 타고 우리도 갈라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울면서 또닥거린 거예요. 응? 광부들도 울고 울음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 옆에 슈미트가 독일 수상이에요. 슈미트가 차를 탔는데 아이 한국 대통령이 계속 우네? 우니까 짠해가지고 프레지던트 팍 용기를 내세요. 독일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그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프레지던트 박 당신 나라도 국가가 발전하려면 이런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만드시오.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니까 부럽거든. 한국이야 완전히 비포장도로 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차를 좀 세우시오.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고속도로의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춰서 아스팔트에 입을 맞추고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하늘이시여 우리 조국에도 이런 도로 좀 만들게 해주시오. 그러고 눈물을 닦았어. 그러니까 이제 슈미트 수상이 감동을 했어. 아, 이 사람이 참 나라 생각하는 대통령이구나, 지도자구나. 뭐라고 해야 하냐? 일본하고 손잡으세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를 40년간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어떻게 손잡아요? 그랬더니 독일 수상이 뭐라는 거 아니? 프랑스하고 독일이 37번 전쟁했수다. 37번 전쟁했어도 프랑스와 독일이 친구로 지내잖아요. 과거 생각하면 미래가 없어. 독일 수상 얘기요. 응? 그래서 딱 새겨들었지.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김종필이를 일본에 보냈어. 한일 회담을 했어, 정상화. 그런데 독일에서 떠나는 마지막 날 이승만 장학생 있지요. 다 모았어. 이승만 때 보내있는 장학생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연구가 조국 발전의 기초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조국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어드바이스 있으면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아까 제철소 만드는 계획서였던 사람 있지요. 김 박사요. 그 사람이 제철소 설립 계획서를 책으로 만들어 갔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갖고 나가가지고 각하 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려면 산업의 쌀인 제철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계획서를 바쳤네. 박 대통령이 그걸 보고 딱 필이 꽂힌 거예요. 아, 바로 이거다. 내가 기구해가지고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어서 해외 학자를 초빙할 때 당신을 제일 먼저 부르고서 그렇게 기우했어. 와가지고 키스트를 만들었어. 키스트. 과학기술연구소. 요새는 이름이 카이스트로 바뀌었어요. 키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누구 불렀겠습니까? 독일의 그 제철 박사를 불렀어요. 제철 박사를 불러가지고 기술을 맡기고 자기 부하 중에 박태준이라고 이름 들었어요? 제철소를 세운 사람이요. 박태준. 별 2개짜리야. 아주 정직했어. 청와대에서 박태준을 불러가지고 임자 군에 제대하고 제철소를 만들소. 그러니까 각하 기술이 있습니까? 자, 돈이 있습니까? 뭘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임자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 군인 정신으로 하시오. 그러니까 제철소 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박사하고 그 사람 기술, 박태준은 이제 총지휘 제철소 세웠는데 제철소 완공되기 전에 박정희는 부하 손에 죽었어. 그렇죠? 그런데 제철소를 완공한 뒤에 박태준 제철소 소장이 박정희 묘지에 왔어요. 와가지고 딱 경례를 붙였어. 각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고는 주저앉아가지고 항정없이 울었어. 대통령 그 묘비를 붙들고. 응? 자기는 명령 완수했는데 대통령은 벌써 죽었다. 야. 이 대한민국 역사요. 대한민국 역사. 그 제철소 만들고 그 다음에 김종필이 일본 가가지고 40년 통치했는 그 보상금 5억 달러, 원조 2억 달러, 7억을 받아왔어. 그걸로 독일에서 본 대로 아우토반 고속도로 만드는 거예요. 제철소 만들고. 그런데 경부선 고속도로를 닦는데 그때 야당 지도자가 김대중, 김영삼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막 소리 지르면서 차고 차라고는 만대도 없는데 무슨 제철 고속도로냐?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이거 농간 부리는 거다. 반대하면서 경부 고속도로 그 부르도자 산 미는데 그 앞에 들르웠어. 닦지 말라고. 나는 그때 운동권 김대중, 김영삼 똘마이야. 응? 나도 그 옆에 누웠어. 고속도로 닦으면 안 된다. 취소하라. 근데 내가 생각하면 참 죄송하지. 그지요? 그때 고속도로 안 닦았으면 한국이 발전했겠습니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인데 그때 고속도로 안 닦고 김대중대로 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됐지. 그래 내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가서 사과를 하지. 그때 내가 철없어가지고 김대중 선생 옆에 들르워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냥 빨리 죽으면 안 돼. 응? 대접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좋지만은 천천히 갑시다. 응? 건강하게 아멘 하시지요? 예. 대한민국 역사는 참 그런 속에서 오늘까지 발전했는데 예일대학의 알렉스 그린이라는 교수가 강의하기를 코리아가 어떻게 전 세계 꼴찌에서 2번째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냐? 그 노하우가 뭐냐? 4가지를 들었어. 4가지. 4가지 때문에 코리아가 꼴찌에서 10대 강국,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어요. 기술, 문화, 모든 점에 일본보다 우리가 앞섰어. 그래서 지금은요,
일본의 20대, 30대 청년들이 한국에 이민 오려고 줄 섰어. 지금은.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한국이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일대학의 알렉스 그린 교수가 4가지를 들었어요. 4가지. 첫째가 뭐냐? 한국인의 국민성. 그 사람 글에는 영어로 Korean National Character. National Character가 국민성이에요. 국민성에 뭘 들었냐? 3가지요. 3가지. 한국인의 3가지 National Character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섰다. 첫째가 뭐냐? 근면. 부지런하잖아요. 여러분도 미국 땅에 와서 이 애리조나에 와가지고 부지런히 살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면성이에요. 근면성. 나도 지금 또 내가 지금 84세입니다. 시간만 하면 덜에 일해요. 시간만 하면 농사 지어요. 같이 일해요. 같이. 둘째는 뭐냐? 한국인의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한국인의 패션. 열정. 뭔 일을 하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라서. 그래서 전 세계 40대 남자 사망률이 한국의 최고요.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심장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거는 고쳐야 되지만은 한국인의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한국인의 열정이 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나와 있는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중에 제일 빨리 성공하는 민족이 코리안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와가지고 5년, 10년 지나면 집 사고, 응? 뭐 가게 차리고 하는 거예요. 이 알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단결력. 평소에 막 싸우고, 뭐 경상도다, 영남이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그러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뭉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7년에 IMF예요. IMF가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가정주부들이 애 돌반지 빼고 결혼 목걸이, 금반지 다 나라에 바쳤어. 그래가 모인 돈이 30억 달러예요. IMF 이기자고. 중국 사람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각자 금 사가지고 땅에 묻어요. 일본 사람은 어려워지면 전부 장롱 속에 헌찰 챙겨요. 한국 사람은 나라에 바쳐. 이걸로 구하자고. 그러고 미국과 카나다에 나와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어렵다고 IMF 벗어나라고 돈 모아가 보내준 게 30억 달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 모으기 하고 교포들이 보내주고 해가지고 전 세계 IMF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돈 다 갚았어. 한국이 유명해요. 그러고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왔을 때 전국에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군 막았잖아요. 그러고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식량이 없어. 식량이 떨어져가 군인들이 굶게 생겼어. 호남에 있는 농민들이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집에 곡간 다 헐어가지고 마차에 싣고 양식 가져왔어. 그래서 유성룡 영의정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징비록하는 책을 썼어요. 나중에 한번 구해보세요. 징비록. 임진왜란 7년간 그걸 책으로 쓴 게 징비록이요. 응? 징비록이 뭐라고 썼냐면 그걸 썼어. 이순신 부대가 식량이 떨어졌어. 전쟁이 불가능했을 때 호남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곡간을 헐고 식량을 가져왔다. 이야말로 하늘의 도우심이로다. 이게 한문으로 천청 하늘의 도우심 천청이로다. 하늘의 천찬이로다. 그래서 징비록에 천찬이로다가 뭐 계속 나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야. 하늘이 도왔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계에 성공한 교회,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예요. 한국은 기독교가 한국을 살린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로 첫째, 예수 믿어 영혼 구원 받고, 둘째, 나라 살리고, 셋째, 세계 복음 전하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해방 이후 금년이 80년, 해방 이후 80년이 됐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들어오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들어왔는데,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되기 전에 1945년 미 군정청이 들어와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새로 생길 신생 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되냐, 민주주의, 자본주의 해야 되냐,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해야 된다는 국민이 70%, 공산주의 해야 된다는 게 7%, 민주주의, 자본주의 해야 된다는 건 14%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77%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14%. 그런데 그때 공산당에 아주 천재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공산주의 아주 대단한 천재였어요. 전남 충청남도 예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박헌영.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동교회 교인이랬어. 그런데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팽돌한 거예요. 기독교 이거는 민중의 아편이다. 공산주의라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공산청년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평생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 천재요. 근데 국민의 77%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야 된다니까. 그대로 갔으면은 우리는 박헌영 초대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몇 프로라고요? 14%밖에 안 돼. 그런데다가 한국 미 점령군 사령관이 하지 중장이야. 별 3개째 하지 중장. 메가더 밑에 부하지. 그 사람이 한국 주둔군 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이승만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 이승만이 고집이 너무 세다. 이승만은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런데 하지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연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하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무슨 소리야?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을 숭상한다. 인류의 미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미국서 막 그걸 선포를 하니까 하지 중장이 이승만이 귀국 못하게 했어. 그래서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이승만한테 못 팔게 했어요. 이승만이 귀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하고 치는 사람이 메가더예요. 메가더가 극동군 사령관이거든요. 하지 중장보다 더 높은 거예요. 별 5개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승만이 동경에 있는 메가더한테 전화를 했어. 쟤네를 메가더, 독립된 조국에 내가 가려 하는데 네 부하가 못 오게 한다. 어떻게 좀 해주시오. 무슨 소리야? 내가 공산주의 반대한다고 하지가 나를 못 들어오게 비행기 표를 못 사게 한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래? 그럼 내 자가용 비행기를 보낼게.
별 5개니까 자가용 비행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도쿄에서 미국까지 보냈어. 그거 타고 이승만이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국민의 77%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14%인데 그대로 갔으면은 공산주의 초대 대통령이 박헌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박헌영이가 욕심을 너무 냈어. 뭐냐? 공산당 당원이 80만이랬어. 80만 당원을 조직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돈을 찍어야겠다. 위조 지표를 찍은 거예요. 일제시대에 돈 찍던 인쇄소를 샀어. 사가지고 일제시대에 돈 찍던 기계 있잖아요. 그걸 고쳐가지고 돈을 막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가 혼란해지면은 공산당 집권하게 되지. 그리고 80만 당원을 조직화하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당원 12명을 뽑아가지고 인쇄소 낮에는 인쇄하고 5시에 다 퇴근시키고 공산당 당원 12명이 밤새 돈 찍는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 새벽 되면은 출애에 실어가지고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보내는 거예요. 당비로 쓰라고. 근데 이제 우리 건국되기 전이니까 1946년이요. 이상하게 가짜 돈이 돌거든. 미 군정청에서 이걸 골치 아프다. 이게 돈이 가짜 돈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미 군정청이 일본 시대 형사를 썼어. 일본 시대 형사들 그 조사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 친일파를 제거를 못했어. 우리나라의 약점이지. 친일파 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상한 돈이 돈다 이거 조사 좀 해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조사하는 데는 또 동사잖아요. 전부 조사해 보니까 서울 한 건물에서 새벽마다 추락이 한 대 착 갖다 대는데 밤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 나고 새벽마다 추락이 뭘 싣고 떠난다. 정보가 들어온 거야, 정보가. 그래가지고 밤 3시쯤 그걸 습격했어. 돈 찍는 현장을 잡은 거예요. 매일 밤새 돈 찍어가지고 당비로 보냈으니까. 그것이 적발이 됐는데 12명을 딱 체포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부 박헌영 부하들이요. 조선 공산당 당원들이요. 그러니까 일본 형사들이 고문을 잘하잖아요. 일본식으로. 고문하니까 결국은 박헌영이 지시다. 그러니까 박헌영 체포령이 내렸어.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모두 이제 박헌영 잡아라. 그러니까 박헌영이 숨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도망했냐면은 행려 있죠. 행려.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거. 여러분 잊어버렸지요? 어깨 메고 에헤요 하고 행려가 있어요. 행려. 그걸 메고서는 관속에 들어갔어. 박헌영이가. 박헌영이 관속에 탁 누워있고 공산당 당원 10명이 젊은 친구들이 행려를 메고 서울에서 저 의정부 거쳐 동두천 거쳐 38선을 넘었어. 행려매가지고. 그래가지고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김일성은 공산당 당수, 또 박헌영은 부당수. 이래가지고 6.25 남침 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박헌영 추종하던 그 80만 공산당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력을 뿌리 뽑지 못했어.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밑에서 활약하다가 그게 친북 좌파가 된 거야. 친북 좌파.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보수 정권에서 확실하게 제거했어야 되는데 북한 같으면 아오지 탄광에 가서 막 죽이고 막 했는데 남한은 그래는 못하잖아요. 그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또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상적으로 혼란해진 거지. 요즘 한국이 좀 어렵지요? 근데 그게 좌익 친북 세력, 그 운동권 두 가지가 있어요. NL그룹, 그러고 PD그룹 그래. NL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주사파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게 NL그룹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 다음 정권 지금 그거는 주사파예요. NL그룹이 청와대 딱 잡은 거예요. PD그룹은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이건 공산당 직계예요. 공산당 이론대로 나라를 만들자. 이건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 이름 들었어요? 서울 교육감 하던 조희연 이런 사람이 PD그룹이야. NL그룹은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임종석, 통일부 장관 하던 이인영, 이석기 이런 사람들은 NL그룹이요. 그런데 90%가 NL그룹이 잡았어. 이 사람들이 지난번 정권 때 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정부 각계각층에 다 틀을 잡았어.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데 2001년 충청도의 군자산에서 공산당의 중간 간부 700명이 군자산에 모였어요. 그 밑에 당원 한 50명씩 거느렸는 간부들, 숨어있는 조직이지, 박헌영 후손들이지. 700명이 군자산에 모여가지고 2001년이요. 그걸 군자산에 약속하는 걸 써. 그걸 9월 태제라 그래. 10년 안에 우리 NL그룹 주체 사상이 정권을 잡는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700명이. 그런데 10년에는 못하고 2023년, 2024년 부정선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회 192명이 국회의원이 됐어. 그런데 200명이 되면은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200명에서 8명 모자라잖아요. 192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8명의 모자라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깨나가지고 공산당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치가 시끄러워졌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고비를 잘 넘기고 주사파 생각대로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한 번 들을만 하지요? 나는 학생 때는 운동권 이랬어. 청년 시절에는. 우리 운동권이 두 가지요. 70년대 운동권은 민주주의 하자는 운동권이야. 서울 대통령 하는 이명박, 김지하, YS 비서실장 하던 김덕용, 김진웅 다 같은 41년생이야. 그건 70년대 데모하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70년대 운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 이 운동권이야. 80년대 문제가 어디 생겼냐. 광주 사태, 광주 민중항쟁 그래. 그때 운동권 전두환, 노태우 이 친군부가 셀이 탄압을 하고 감옥에 넣고 하니까 운동권이 지하로 들어갔어.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에 북한의 주사파 간첩하고 접선이 됐어. 거기서부터 한국 운동권이 좌익 친북으로 변질이 됐어. 그랬다가 2001년 군자산의 약속 700명이나 뿌리 내려가. 그게 지금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나라 지키는 중심에 있지. 기독교는 무신론 김일성 사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정국하고 전부 교회가 일어서잖아요. 지금 매주 토요일 32개 도시에서 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32개 도시에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그래 내가 이래 미국 나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야단이지. 그래 일정을 당 땡겨가 미국 귀국하려고 그래요. 왜냐? 아무도 거기에 리더십 있어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서 이런 오비를 넘겨서 좋은 나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읽고 마칩시다. 시편 33편. 여러분 들을만 합니까? 시편 33편 10절.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주체사상이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파시즘이니 인간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이 폐하신다.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이 결론이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세계 복음 전하는 통일 한국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귀한 말씀 붙들고 미국과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 시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앞장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조나 피닉스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